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반, 태반의 이상, 태반의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반 자체가 손상을 받는 태반 조기 박리와 그리고 이제 전치 태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태반의 이상으로 인해서 태반이 허혈성 손상을 받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자간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태반 조기 박리와 전치 태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태반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자궁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바지나 오리피스가 이렇게 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안에 있겠죠? 태아가 이렇게 있을 때 엄마의 자궁이랑 요 태아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임신 시에만 만들어지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태반과 자궁 사이에 탈락막이 있고요. 이렇게 탈락막이 이렇게 있고요. 이 탈락막에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상이 있거나 차가 교통사고가 나서 쾅 박았거나 아니면은 고혈압 때문에 여기 있는 혈관에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은 상태거나 어쨌든 이 혈관이 약해지면서 팡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피가 싹 나면서 이가 피가 계속 고이겠죠, 이렇게. 피가 고이면서 혈종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얘가 혈종을 만드니까 잘 붙어있던 태반을 바깥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밀어버리면 태반이 어어어 하다가 아이가 사라지면 안 되고, 아이 좀 작게 그려야겠다. 하다가 태반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태반이 잘 붙어있던 태반이 이렇게 탈락해버린 요게 태반 조기 박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혈종이 여기 자궁 근층을 계속 자극하면서 복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혈관이 찢어지면서 모체의 혈관이 찢어지면서 이 피가 밖으로 새면서 질출혈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워딩은 이 말이 반드시 포함되는데요. 막 이러한 자잘한 거 가지고 진단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초음파상 태반과 자궁 사이에 저에코 음영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에코 음영이 보인다. 쉽게 말해서 태반과 자궁 사이에 혈종이 보인다는 거죠. 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말이 있으면 태반 조기 박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태반과 자궁 사이에 저에코 음영이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거 조기 박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은 경과 관찰이에요. 자, 기본은 경과 관찰인데 얘가 지금 태반이 떨어져 나왔으니까 태반의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태반에 지금 막 떨어져 나오니까 태반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 하겠죠?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 태아가 충분한 양의 산소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태아의 곤란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곤란증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태아 곤란증이 발생했다면 바로 분만을 해야 되는데요. 분만 같은 경우에 지금 태반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질식 분만을 하다가는 굉장한 많은 출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치료의 인디케이션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기본은 경과 관찰이고 뭐 NST나 이런 거에서 페탈 허트 레이트가 흔들리거나 태아 곤란증이 보이겠죠? 태아 곤란증이 있으면 바로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이미 죽었다면, 태아가 사망시라면 이미 끝이 났으니까 제왕절개 필요 없이 그냥 질식 분만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태반 조기 박리, 혈종 때문에 태반이 밀리면서 태반과 자궁 사이에 저에코 덩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경과 관찰을 보통 하는데 이제 이 태반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태아 곤란증이 발생하면 제왕절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 태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자궁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태반이 요렇게 요쯤에 요렇게 있어야 되는데 위치가 있었는데 뭐 하여튼 뭐 3분의 2 어쩌고가 있었는데 모르겠고, 원래 요렇게 있어야 되는 태반이 여기 안 있고 요렇게 있어 버린 거죠. 요렇게. 그래서 바지날 입구를 여기 막아버린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임신 후반기면 이제 아기 낳을 준비를 하면서 여성 생식기에 해부학적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 바지날 입구 쪽이 아래쪽으로 쭉 길게 늘어지면서 여기가 붙어있는 여기를 잡고 밑으로 쭉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태반은 그렇게 신축성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반과 여기 자궁 사이가 찢어지면서 이쪽으로 즉시 대량의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얘 문제 같은 건 뭐냐면 이 대부분은 태반이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태반의 기능에는 사실은 큰 문제가 잘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희부한기에 이제 찢어지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진단부터 해야 되니까 어쩔 때 우리가 전치 태반을 의심할 수 있냐? 얘도 똑같습니다. 산과의 사실 검사는 초음파가 기본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 초음파로 진단합니다. 자, 초음파에서 얘는 소견을 안 말해줘요. 글로 안 말해주고 바로 초음파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글도 다 써놔줘요. 문제에서 태아 머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여기 자궁목이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태반이 존재한다. 자, 태아 머리와 바지날 오리피스 사이에 OS 사이에 태반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태아와 자궁목 사이에 태반이 존재하는 전치 태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경우에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가 찢어지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치료는 똑같이 치료는 기본은 경과 관찰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경과 관찰하는데 얘는 찢어지면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의 혈력학적인 이상, 우리가 혈력학적 이상은 사실 저혈압이죠. 산모의 BP가 출혈로 인해서 산모의 BP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얘도 제왕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인디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음파 소견과 이 인디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서브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쪽으로 지금 태반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소견이기 때문에 질식으로 여기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그러다가 요걸 탁 건드리면은 바로 파열되면서 대량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질식 내지는 금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로 진단하고 기본은 경과관찰. 양쪽이 똑같아요. 초음파로 진단하고 기본은 경과관찰. 태반 조기박리는 태반의 기능 저하로 태아의 곤란증이 발생하면 제왕절개. 전치 태반 같은 경우에는 산모의 BP가 떨어지면 제왕절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반 조기박리와 전지태반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임신성 고혈압과 전자간증 이렇게 넘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임신 때문에 발생한 고혈압이죠. 임신성 고혈압. 자,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이 태반이 불안정한 거죠. 비정상적인 태반이 만들어져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기전이니까. 비정상적인 태반이 만들어지면서 이 태반에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허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태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체에서 임신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모체의 시스템을 지 입맛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전신 혈관을 수축하면서 피를 쫙 짜주는 이런 전신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피를 쫙 짜서 지한테로 다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신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 태반이 한 20주 지나면은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충분히 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주 지나서 얘가 전신 혈관을 쫙 수축시키면서 그때부터 고혈압이 발생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없었는데 고혈압이 임신 후 GA 20주쯤 발생하면은 우리가 임신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적응증이 중요합니다. 치료 적응증. 우리가 보통 고혈압이다 이러면 SBP 140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하지만 치료 항고혈압제의 적응증은 SBP가 160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SBP 160 이상은 SBP 160 이상은 항고엽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완기 같은 경우에도 110 이상이면 쓰는데 이제 보통은 요거 SBP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산전 관리에서 내도 했듯이 항고혈압제로 막 캡토프릴 이런 거, ACE 이니비터나 ARB 이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하이드랄라진이나 모체 혈관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 혈관 수축이 메인이라서 혈관 확장해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니페디핀 같은 거를 그래서 SBP 160 이상이면 하이드랄라진 혹은 니페디핀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에서 혹은 요 전자간증이나 세트 싹 다 해서 하나만 딱 가져갈 수 있으면 뭐 할래? 라고 하면 저는 SBP 60 이상이면 하이드랄라진이나 니페디핀 써라 요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임신성 고혈압은 그거고 그러면 이제 전자간증은 뭐냐? 전자간증은 이 고혈압이 이제 신장의 내피세포에 영향을 미치면 얘가 지금 막 고혈압이 막 오르면서 혈압이 막 오르면서 신장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자간증의 전 단계다. 이래서 전자간증이라고 부르고요. 프리이클레미시아죠. 그래서 이 신장 내세포의 손상 요거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단백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문제에서는 이제 부종으로도 주어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단백뇨다. 그래서 단백뇨가 있으면 고혈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단백뇨가 있으면 요건 이제 그때부터는 전자간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혈압이고 그 다음에 단백뇨도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전자간증이야.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별거 안 하셔도 됩니다. 전자간증이라고 특별히 할 건 없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터민, 얼리터민 37주까지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겠다. 얘도 물론 혈압이 160 이상이면 임신성 고혈압이든 단백뇨가 있는 전자간증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전자간증이라도 160을 안 넘으면 치료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치료의 기준은 SBP 160입니다. 부종이 없는 인신성 고혈압이라도 혈압이 160을 넘으면 치료하는 거고, 단백뇨가 있는 전자간증이라도 SBP가 160을 안 넘으면 항고혈압제를 안 쓰는 거고, 안 쓰고 그냥 경과 관찰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중증 전자간증인데요. 얘가 이제 중증이니까 얘는 약간 비교를 위해서 경증이라고 말할게요. 원래는 그냥 전자간증인데. 자, 중증 전자간증 경우에는 실제로 기관에, 장기에 고혈압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단계예요. 그래서 다음의 조건 중에 아무거나 만족하면 중증 전자간증이라고 표현합니다. SBP가 160 이상이거나, 사실상 단백뇨에 160 이상이면 경증이 아니라 바로 중증이 되는 거예요. SBP가 16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혈압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시야 결손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폐 부종으로 인해서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아니면은 헬프 신드롬, 용혈성 질환이죠. 헬프 신드롬으로 인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플레이틀릿이 10만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헬프 신드롬이 있을 경우에도 우리가 중증 전자간증이라고 한다. 중증 전자간증의 기준은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주로 출제되는 거는 SBP가 160 이상이거나 아니면 두통과 시야결손이 있는 이걸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은 더 이상 경증이나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경증 그런 게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중증 전자간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증 전자간증에 뭐 해야 되라고 하면은 항고혈압제를 투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더불어서 이제 자간증이 되어버리면은 막 전신 경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경련을 예방할 수 있는 MgSO4를 투여를 해줘야겠다. 이게 이제 핵심 치료입니다. 항고혈압제와 MgSO4를 치료를 해줘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증의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34주, 그러니까 태아의 폐가 충분히 성장했다면 바로 분만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문제를 딱 봤더니 중증 전자간증이야. 근데 산모가 36주네? 그러면은 그냥 낫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34주에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32주야.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스테로이드 넣어야 되죠? 스테로이드로 34주 이전이라면 스테로이드를 넣어야 34주에 분만을 할 수 있겠죠. 34주 분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까 서브 개념인데, 요 MgSO4를 우리가 경련을 예방하려고 신경에 조금 안정화를 해서 신경을 조금 눌러주려고 MgSO4를 투여했잖아요. 근데 얘가 좀 과했네? 그래서 신경이 과하게 다운됐어. 그러면은 이제 칼슘을 과하게 다운시키는 거죠. 칼슘이 과하게 다운돼서 얘가 지금 칼슘의 기능이 떨어져서 애가 호흡을 억제되고 DTR이 막 소실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MgSO4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MgSO4가 눌러놓은 칼슘의 작용을 다시 늘려주겠다 이런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경련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니고 진짜 자간증이다, 이클랩시아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때는 이제 경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환자가 막 경련을 하고 있어. 근데 경련 중인데 애 낳읍시다, 이게 안 되잖아요. 경련 중이라면 기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즉시 MgSO4를 투여해서 환자를 안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안정되면 즉시 분만합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은 이제 이런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임신 20주에 임신 20주에 없던 고혈압이 갑자기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BP가 160 이상이면 하이드랄라딘이나 니페티핀 반드시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뇨까지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전자간증이라고 부른다. 근데 요러한 실제적인 장기에 손상이 없으면 37주까지 경과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상 얼리텀까지 계속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장기의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을 해버렸네. 그래서 막 SBP가 160을 넘어가고 두통이나 시아결손, 요게 이제 굉장히 주로 나옵니다. 두통이나 시아결손이 발생했으면 어쩔 수 없이 MGSO4를 투여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34주에 분만을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투여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련이 발생했으면 그때부터 자간증이죠. 그러면은 지금 경련 중에는 분만을 못하니까 이걸로 경련을 조금 완화시키고 안정되자마자 즉시 분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태반의 이상에 대해서 해봤고요. 조기박리와 전지태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간증, 그리고 전자간증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